능천신제 1화 능검진. 어둑어둑한 하늘, 가느다란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능씨 가문의 마을에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모든 촌민이 어두운 안색으로 묵묵히 능씨 가문 마을의 유일한 대장간으로 향했다. 대장간 안. 빈소가 마련된 곳에 하얀 천이 높게 걸려있고 두 개의 하얀 등롱이 비바람에 흔들렸다. 능철심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촌민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촌민들은 빈소의 정중앙에 관을 내려놓았다. 뚜껑이 열린 관 안에는 눈썹 끝이 날카롭게 솟아 기세가 높아 보이는 소년이 누워 있었다. 바로 능철심의 독자이자 능씨 가문 제1의 천재였던 능검진이었다. 철심, 너무 힘들어하지 말게. 좋은 아이였는데 우리 가문의 실력이 부족해 검진을 잃고 만 것 같아 그것이 한스럽습니다. 빵을 이씨 가문 같으니라고. 아직 어린아이에게 어찌 그렇게 독한 수를 쓴단 말인가? 모두 한 집안인 촌민들이 슬픔과 분노를 나누는 빈소의 분위기는 밖의 어둑한 하늘처럼 어두웠다. 철심,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마음 잘 추스르게.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샜지만 기색만큼은 누구보다도 왕성해 보이는 노인이 철심의 어깨를 두드리며 머뭇거리다 말했다. 능철심은 백발의 노인을 보며 두 주먹을 꽉 쥐고 쉰 소리로 말하였다. 족장님, 이 천용을 죽이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그놈을 산채로 뜯어먹어버릴 것을. 족장인 능정남은 어쩔 수 없다는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관을 쳐다보았다. 빈소 안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능철심이 낮게 울부짖었을 때 관 안에 누워있는 능검진의 예리한 눈썹이 작게나마 움직였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다시 살아난 건가? 배멸, 성진, 너희들은 생각도 못했겠지? 나 능씨는 죽지 않았다고. 이 스승님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능신, 그는 높고 끝이 없는 신계에서 왔다. 강자들이 끝도 없이 즐비한 세계에서 능신, 이 두 글자는 수많은 신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었다. 신계 최정상 11명의 신제 중 7명이 모두 능신을 존경하며 스승님으로 칭했다. 그 말대로 그는 신제들의 스승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존재였다. 신계 정상, 회멸, 성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다 사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비결을 왜 우리한테 전수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 빼앗을 수밖에. 능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두 제자, 회멸신제와 성진신제. 그들이 마지막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비결을 빼앗기 위해 능신에게 손을 쓴 것이다. 만약 능신이 우연히 얻은 보물을 갖고 신락같이 연약해진 혼백이나마 신계 밖으로 빼내지 못했다면, 그래서 능검진의 몸에 깃들지 못했다면 능신은 배은망덕한 제자들의 손에 죽고 말았을 것이다. 성진, 회멸, 이 스승이 너희를 다 가르치고 키워서 신계의 지배자로 만들어놨더니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다니. 이 스승은 마음이 아프구나. 기다려라. 내가 다시 신계로 돌아가는 그날 너흰 다시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지배자로 올려놓았듯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마. 능신의 눈에서 얼음같이 차가운 빛이 흘러나왔다. 능신은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자 눈동자를 굴리며 자신의 신체를 살피기 시작했다. 이 녀석이 바로 능검진이란 녀석이군. 그런데 이렇게 건장한 녀석이 어째서 급사한 거지?
능씨는 능검진의 기억을 더듬어 죽은 원인을 살펴보았다. 알고 보니 능검진이 있는 능씨 마을은 삼염진의 관할 속에 있었다. 삼염진의 최강자는 천룡방이라는 세력을 장악한 이천용이었다. 그는 천룡방을 중파로 키우고 싶어 했기에 끊임없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찾아 강제로 이씨 가문에 집어넣어왔다. 능검진은 능씨 가문 제1의 천재로 6살부터 수련을 시작하였고 8살에 연원경에 도달하였고 15살에 연원경 구중천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반개월 전에 산품의 등색 무온을 각성해 삼염진 일대를 놀라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천용은 진귀한 보물을 대하듯이 능검진을 이씨 가문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마음먹고 부모와 가문 사람들을 버리고 자신의 의붓아들이 되라고 강요했다. 능검진이 답을 하지 않자 이천용은 화가 나 능검진의 무온을 없애버리고 삼염진 밖에 사흘 밤낮을 매달아 죽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능씨 가문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해 배상금을 받고서야 능검진의 시체를 내어주었다. 능씨 가문은 모든 사람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오늘 막 능검진의 시체를 돌려받아 장례를 준비하던 중이었던 것이다. 비열한 놈, 고작 그 정도의 진원경으로 이러한 횡포를 부려? 다른 가문 사람의 성과 이름을 바꾸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뜻을 거스른다고 바로 제거해버리다니. 또 반항하면 가문을 멸망시켜버린다고? 좋구먼. 아주 좋아, 이천용. 능검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이천용은 정말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로구나. 능검진, 내가 너의 몸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이어받으마. 오늘 이후로 나는 신재의 스승 능신이 아닌 능씨 가문의 능검진이다. 이천용과 이씨 가문에게 너의 몫에 더해 100배 1000배로 되돌려주마. 능검진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눈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무혼을 파괴당해버렸다고? 성진 신재도 태어났을 때부터 맥이 끊겨 있었지만 내 지도를 받은 끝에 신재에 오를 수 있었지. 너는 편히 쉬어라.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직접 삼염진에 있는 모든 이씨 가문을 도륙하고 하늘에 있는 너의 영혼을 위로해주마. 능검진이 있는 세계는 신주라고 불리는 대륙 위에 있었다. 신주에는 무예를 익히는 것이 성행하였고 강자가 곧 지존이었다. 사람이 무예를 연마하면 연원경을 시작으로 진원경, 진영경, 진무경 순으로 점차 그 경지를 심화시켜 나아간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연원경 구중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만약에 계속해서 수련 경지를 높이고 싶다면 무혼을 각성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무혼은 총 10품, 가장 약한 1품부터 10품까지 백색, 적색, 등색, 홍색, 녹색, 청색, 남색, 자색, 흑색, 그리고 전설의 10품 금색의 신급 무혼으로 나눌 수 있다. 삼염진이라는 좁고 외진 곳에서 3품의 등색 무혼을 갖고 있었던 능검진의 천부적인 재능은 삼염진의 역사상 최고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진무경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있는 강자였기 때문에 이천용이 그토록 무리수를 두었던 것이다. 무혼이 파괴되었어도 회복할 방법은 무수히 많지. 하지만 지금 내 수련 경지와 몸의 상황으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소용이 없을 텐데. 능검진은 눈썹을 찌푸린 채 무혼을 되살릴 방안을 찾는데 골몰했다. 바로 그때 관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능검진의 몸을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정씨 가문의 정약설, 능씨 아저씨께 인사 올립니다. 정약설? 내 중마고의자 약혼녀? 능검진이 멍해지며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능씨 가문과 정씨 가문은 서로 가까이 살며 매우 돈독하게 지냈다. 능철심이 정약설의 부친을 구해준 인연으로 두 사람은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키기로 약속했었다. 몇 달 전에 능검진이 삼품의 등생무원을 각성시켜 삼염진의 명성을 떨치자 정약설의 부친이 직접 찾아와서 이 혼사를 정식으로 확정짓고자 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우였던 데다 정식으로 혼인까지 약속했으니 능검진은 자연스럽게 정약설을 약혼녀로 대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나날이 깊어져 심지어 몸이 죽고 영혼이 사라진 지금도 정약설의 이름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반응할 정도였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정도 있고 의리가 있군. 이럴 때도 날 기억하고 보러 오다니. 능검진은 감탄하며 생각하였다. 하지만 관 밖에서 들려오는 능철심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그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서, 자네 무슨 소리인가? 검진의 시신이 아직 차가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파혼 얘기부터 꺼내다니. 당신은 능철심의 아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경우가 아니지 않은가? 능영, 그렇게 화내지 말게. 이 일은... 이 약설, 네가 직접 능아저씨께 말하거라. 또 다른 낮고 무거운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난처함이 담겨 있었다. 이어 들려온 정약설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영롱했다. 들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절세 미인이었다. 능아저씨, 검진이 죽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많이 힘드시겠죠. 하지만 저도 이제 겨우 15살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 평생을 과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정약설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능아저씨, 이번 일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죄의 예물을 갖고 왔어요. 일천금입니다. 우리 정씨 가문이 드리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씨 가문의 하인이 앞으로 걸어오더니 상당한 무게의 돈주머니를 능철심 앞에 내밀었다. 능철심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는지 불끈 쥔 두 주먹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정약설 부녀를 노려보다 이를 갈며 말했다. 다시 갖고 가거라! 정약설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담담하게 말했다. 능아저씨,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꺼져! 능철심은 성난사자처럼 소리를 질렀다. 주위에 능씨 가문 사람들도 격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능영, 이럴 필요까지 있는가? 정서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능철심은 이를 갈며 말했다. 정서, 당신과의 지난 몇 년의 우정을 생각하여 이 냄새나는 돈을 들고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오. 한마디라도 더 말하면 나 능철심이 예정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오. 정서의 안색이 무거워지면서 조금의 위선도 없이 냉정한 얼굴로 말하였다. 능철심,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도 더는 말하지 않겠소. 혼인 서약서만 당장 돌려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당신을 외면하여 못 본 척하는 것을 탓하지 마시오. 지금 당신네 능씨 가문의 처지로는 우리 정씨 가문의 분노를 견디지 못할 것이오. 정약설이 수려한 눈썹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들고 나섰다. 능아저씨, 제가 마지막으로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부디 현실을 직시하세요. 능씨 가문이 이씨 가문에 멸족당하는 것도 멀지 않았어요. 만약 아저씨가 혼인서약서만 주신다면 제가 이씨 가문에게 잘 말해서 멸종만은 피할 수 있게 해볼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파혼하러 온 것은 이씨 가문의 셋째 도련님이랑 혼인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정약설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고 능철심은 쓰러질 듯 뒤로 물러나며 창백한 안색으로 정약설 부녀를 쳐다보았다. 아들의 시신이 채 식지도 않았고 관이 땅에 묻히기도 전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체 없이 파혼을 요구하러 온 것이다. 더구나
아들을 죽인 원수 집안의 며느리가 될 거라고 선포하며